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반올림 노숙농성 오늘로써 269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어 말하기에 모신 손님은 인권운동 사랑방의 최은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은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장마비가 내리는 가운데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농성장 평소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 때 오시게 되면 여기 앞에 76개의 고무신 안에 꽃이 이렇게 심어져 있고 또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콧대도 76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닐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인권운동 사랑방의 최윤아님과 나눌 얘기는 바로 우리가 작년 10월 7일 날부터 이제 반올림 농성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 달 이후에 민중 총궐기 행사가 있었어요. 민중 총궐기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던 행사인데 그때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서 그 백남기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있고 아마 오늘로써 231일째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내고 있는데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은하님을 모시고 그 문제가 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경찰의 물포 사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모셨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아직까지 사실 뚜렷한 어떤 정부의 대응이나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 좀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문제점이 뭐고 대응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늦게 와서 너무 송구한 마음이 좀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11월 14일 날 무슨 총궐기라고 너무 이 바뀐 정부 하에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뭔가 조금 우리가 사로잡고 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요구를 갖고 전국에서 1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구청 교과서 문제도 심각했었죠. 그리고 세무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그거 너무 사회 수입을 많이 하니까 생존권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울시청 광화문도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부는 이 집회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집회 참여자들이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차량을 다 설치해놨어요. 광화문에 광화문 청와대 쪽으로 가는 모든 길목을. 그런 와중에 이제 물포 역시도 차벽 뒤에서 시위대들이 단지 집회가 끝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종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차벽이 있으니까 그 차벽에 이렇게 이런 피켓 같은 거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이제 물포를 쏘아댄 거죠. 그 와중에 백남기 농민이 그 물포를 정말 여기 머리를 맞춰서 길을 넘어지셨고 그리고 나서 그 농민을 이렇게 많은 영상을 보셨겠지만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물포를 쏘는 그런 상황들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백남기 농민은 백막성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속 계시고 있으시고 오늘로 23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이 231일째지 가족들은 정말 이렇게 평범하게 속은 뭐를 제가 표현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백남기 농민의 상황은 심장만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우 많이 위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물포 사용이 가장 그냥 심각했었고 거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물포는 그냥 물포일 뿐인데 그 물포에 어떤 감정이 실린 것처럼 거리로 나와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물포가 응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물포는 정말 백남기 농민뿐만이 아니라도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그 물포로 인해서 충분히 그런 심각한 중상을 입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더 이상 경찰이 물품을 집회 현장에 갖고 오면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경찰은 여전히 그날 많은 사람들이 집회 왔고, 불법 폭력 시위를 했고, 그래서 우리 물품을 사용한 거다, 굉장히 정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행 전략을 취한 거죠, 일종의. 뭔가 그런 사건을 받아들이기보다 우리는 적합하게 국민을 지켜냈고, 문제가 되는 거는 전남기 쪽이고, 전남기 농민이고, 시위대가, 불법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품을 쏘야 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집회에 나와서,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폭도를 보는 거예요. 폭도라든지 테러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집회를,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오히려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계속 이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사건을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목포의 그 피해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심포지움을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그걸 고민하게 됐던 배경에는, 그러니까 한국은 결국 이런 피해가 났는데 아무도 경찰도 사과하지 않고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관련자들은 형사 고발했지만 경찰은 피고 발령 조사 한 번 하고 나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거거든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진상조사에 대한 요구가 지금 국회 청문회에 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외국을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물포를 이제 실명하신 박인호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도, 그러니까 5년 전에, 슈트트라크라는 그런 그 대규모, 중앙역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하도로 가는 그런 대규모 공사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거기 중앙역에 있는 거대한 나무들이 이렇게 병목되고, 이제 거기에 맞서서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한 거죠. 거기에다가 경찰이 이렇게 이제 물포를 쏘았고, 그 물포를 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거의 5년 동안 싸움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행정법원으로부터 그날 경찰이 쓴 물대포가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얻어내셨어요. 근데 이게 행정소송이고,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물포를 직접 쐈던 그 사람들은 그냥 벌금 정도를 줘요. 굉장히 경미한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한국하고 비슷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나마 법원으로부터 그 판결을 받은 거였고, 실제로 독일에서도 그런 물포로 인한 그 물포 사건이 가해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쪽 쏘는 거예요, 경찰이랑. 그래서 더 이렇게 진척이 안 되거든요, 재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려 5년이 끌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포 시효 때 이 이야기를 저희가 초청한 전직 부장판사,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지방판사 디이터 라이헤르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끄러진님이 5년이나 걸렸냐고, 5년이나 걸렸냐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걸렸냐고, 이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좀 많이 이해가 됐었죠. 그리고 이 박은호 씨의 이런 피해가 이제 유럽에서 좀 널리 알려졌고, 실제로 물포를 맞아서 눈에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는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이 널리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 이 시달주의 어떤 정책 속에서 대규모 집회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영국도. 그러니까 이 영국 정부도 물포를 도입해야겠다, 이제 이런 구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독일의 중고 물포를 구입한 거예요. 그랬는데 영국에서 이제 독일의 사례를 보아하는 이런 피해가 있고, 영국 자체적으로도 과연 물포가 집회 시위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사드 데미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같은 것들을 내부적으로 한 거예요. 그 결과 안전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입까지 마친 물포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근데 그 논의를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이 영국의 리버피라는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세모크 씨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러한 심포지움이 열렸던 건데, 이렇게 독일 사례랑 또 영국 사례랑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한국의 경찰의 이런 과잉 대응,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어떤 특별한 요구를 서한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기를 한다든지 어떤 대응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심포지움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를 낸 거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같이 혹은 좀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해서 합법소를 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2011년도에 물포로 인해서 박희진 씨하고 이감실 씨가 물포 피해를 맞아서 한 분은 뇌진탕, 한 분은 근막 파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2011년도 FTA 집회 때 그런 물포 사용이 정말 신체에 굉장히 위해하다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제 헌법소를 내셨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게 합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합헌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너무 골 때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물포를 아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긴 한데 물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합헌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물포 사용이 경찰의 완벽한 재량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집회를 저희가 할 때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그거 금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금지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이 금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달라. 그러면 법원이, 사법부죠. 사법부가 이거는 충분히 해도 괜찮은 집회인데 왜 경찰이 금지를 시켰나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민중 촛불기 같은 경우도 경찰을 저희가 신고를 했는데 다 금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처분 소송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겨가지고 결국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물포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경찰이 물포 사용 지침 혹은 경칙법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재량이 경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법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의식에서 헌법소원 같은 것들을 진행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 고발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리당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진행하는 거고 저희가 이분들이 이제 초청을 하면서 이런 해외 입헌단체들이 왔었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뭐 활동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될지는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백남기 국민이 그렇게 사실 민중총궐기라고 하는 농민으로서 또 그 당시 아마도 세월호 문제도 심각하게 또 생각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민중총궐기에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실 부당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모였고 집회에 참가했을 뿐이었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집회 참여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물포를 쏴서 심지어는 이렇게 중태까지 빠지게 해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되게 서글픈데요. 특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80년대, 7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80년대에도 거대한 민중항쟁들이 일어났을 때 이한용 열사도 테러탈에 맞아서 그렇게 죽고 또 많은 또 그런 경찰 폭력에 희생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사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만 보더라도 최근에 있었던 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있었던 투쟁에서도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교국농성을 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또 폭력적으로 끌어내려오고 연행되고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을 국가가 자행하고 있다.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노동자의 목소리, 농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하고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써야 되는 그 시간에 오히려 폭력을 자행하고 또 그렇게 하고도 무책임하게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정말 아주 답답할 지경인데요. 그런 문제가 또 세월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요 며칠 어제 오늘 이렇게 굉장히 총회 관심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 청와대가 그 KBS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지금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통령이 KBS를 봤다. 그러니까 해경을 더 이상 비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이렇게 그런 것으로 파문을 좀 일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했는데, 이런 게 드러난 거는 86년도 보도지침 파문 이후로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도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민주국가의 기본 전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고 또 행동하고 모이고 이런 데 되게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리로 나와서 모여서 행동하려고 하면 집시법 이거를 막고, 언론인들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그거를 어떤 일선에서 개입을 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는 사회인 것 같거든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되게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은 어떤 사회의 방향을 되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정부가 되게 거리적이고 자기의 어떤 의식만을 강철시키려고 하는 입장과 목소리만 있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듣지 않으려 하는 그런 되게 거리적이고 되게 극단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이랄까요? 집회가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민주주의.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국민들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는 거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정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인데, 국민들의 존재는 까맣게 있고 오로지 자기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많이 행복하지 못하고 아프고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백남기님의 따님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농성이 260일째 넘어가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정말 삼성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렇게 형편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마 지금 백남기님의 따님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가족분들도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내팽개칠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이 긴 세월 동안 되게 막막하고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231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좀 저희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저희도 이제 이곳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곳에 좀 가지 못하고 좀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도 다음에 초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다음에 한번 초청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아까 제가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물표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게 되게 이제 무지물적이다라는 그런 점을 되게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이렇게 물표 맞아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물표가 단지 이렇게 경찰과 시위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고, 집회 현장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되게 무차별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위험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국가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사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한국이 유엔인권 이사국의 일장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 15일, 17일 한국 시간으로는 17일인데 지난 1월달에 유엔 집회결사회장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집회 자리를 실제로 조사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2월 17일날 유엔 인권 이사회 때 한국 공소를 발표했는데, 이때도 백남기 씨 동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물품 사용의 어떤 위험성, 무차별성이 결국 이러한 피해를 낳았다. 그래서 한국 정부를 향해서 물품 사용에 대해서 제도하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시 이제 한국의 경찰이 무려 3명이나 파견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에는 뭐 한두 명 가기, 한 명 가거든요. 근데 무려 경찰이 3명이나 파견해서 요리를 한 거죠. 공도 좀 약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발언을 하는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힌데, 작년에 물품을 4번 사용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이 그 집회에 투입한 횟수 있잖아요. 그거 딱 4번이에요. 근데 사람 집회 때도 엄청 우리 맞았잖아요. 그리고 민중선거기 때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 그때 민중선거기 때 쏟아부은 양이 2014년 물품 사용 기준에 24회의 물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유엔 무대에 가서는 굉장히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물품 사용의 위험성들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최근에 경찰이 그 개혁안을 내놨어요. 개정안을 내놨어요. 물품 사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정안이랄까? 그러니까 그 사실자 내부에서 그 바깥에 보는 그 시야 있잖아요. 근데 그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이 화면을 키우겠다. 뭐 이런 식의 물품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화면을 키우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그 민주당 강남진 의원실이 경찰청한테 요구한 자료들을 봤더니 경찰이 물품 사용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를 했는데 셀프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떻게 셀프 테스트를 했냐면 경찰을 앞에다 놓고 물품 그 세기별로, 그러니까 뭐 10m 있을 때 물품 세기, 20m 있을 때 물품 세기 이런 걸 했는데 정남기 의원님이 맞았던 그 물품 세기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집회라는 공간이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딱 만들어 놓은 어떤 실험적인 공간 하에서 건장한 남성이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뭐 1000rpm을 했더니, 100rpm을 했더니, 잠깐만 이거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rpm을 했더니 충격이 없었다. 그 다음에 1500rpm을 했더니 그러니까 수압은 느껴지는데 충격은 없다. 2000rpm을 했더니 견딜만 하다. 2500rpm을 했더니 통증은 느껴지고 회피할만 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 같은 공간을 통해서 이런 경찰 폭력의 진실이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물품만 쓴 게 아니라, 쏜 게 아니라 체류했고 엄청 쏘고 한치 앞을 또 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경찰이 사람을 겨냥해서 아주 뭐라 그러지, 너무 높은 수압으로 이렇게 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했는데, 지금 그 실험을 했는데 그게 안전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한산히 여기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것 같아요. 한치의 반성도 없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하지 않고 끝까지 어쨌든 우리가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고 진실이 또 규명되고 또 이렇게 다시는 이러한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있고, 그런 일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직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백남기 농민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이제 심장만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들고, 또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쓰러뜨렸던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말 책임져야 될 윗선을 제대로 책임지는 그런 꼭 처벌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물포 때문에 또 쓰러진 농민분의 얘기도 그렇고, 또 이렇게 삼성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260일이 넘도록 이렇게 농성하는 이유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 노동자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정부와 기업 이 두 큰 주체가 사실 국민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노동자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해야 되는 이 두 주체가 가장 큰 책임 있는 두 주체가 사실 이렇게 더 많이 행복을 짓밟고 인권을 무시하고 또 생명을 경시하고 이러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저희가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해요. 그리고 20대, 30대에 백혈병이나 뇌종양이나 이런 암에 걸려서 투병중이거나 혹은 76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삼성이 드러난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돌아가신 분이 76분이나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은 고소하고요. 최소한이나마 직업상 책임을 인정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권의원 대표이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2년째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분석을 하면서 이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의자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좀 부탁해요. 이 국가폭력, 기업폭력이 같은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최은환님께서 삼성의 쓴소리 혹은 저희 이제 싸우고 있는 피해자 가족이나 활동가들에게 또 연대 한마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연대 한마디. 건강하시길. 정말 길게 드시려면 진짜 건강히 자기 몸 보살피고 서로 몸을 챙기면서 길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면서 자기 잘 갖지 말고 같이 이렇게 연대하고 마음 나누고 일하시면서 길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 제가 그냥 뉴스로만 이렇게 언제든지 싶다 노동장에 또 오니까 제 느낌이 다르고 아까 이제 비가 와서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되게 예쁜 학교들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뭔가 다르다 생각 좀 장소가 뭔가 화초를 키우는 마음이니까 뭔가 키우는 마음이 되게 있어서 되게 성령을 되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또한 저한테도 다가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삼성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삼성이 우리 먼저 살린다.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저희가 이제 옛날에 집회를 야간에 못하게 했는데 야간에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특별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써주시고 연예인 내시고 이러면서 야간에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야간에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도시 언론들 전부들이 우리나라 밤에 집회하게 되면 이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쏟아냈어요. 근데 실제로 야간에도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평화롭게 집회를 잘 만들어 나가고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이 공동체를 키울 수 있는 저는 그런 힘과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삼성이 없으면 이 나라 경쟁이 끝장난다, 파탄난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과연 누굴까요? 결코 저는 삼성이 없어도 이 나라 경제가 잘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말을 그렇게 못할 수 있지만 삼성이 분명히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져야 될 몫을 해야 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풍성한 행동답게 할 수 있는 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오히려 보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근시안적인 어떤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 그 기업이 가장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디에도 다 적용 가능한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삶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절대 행복하지
해결하지 못하다 하면 그러면 그 회사에서 만든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회적 가치가 결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나라가 되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다고는 하지만 그 부가 우리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정말 아주 근원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 없어도 우리 살 수 있다. 그런 거대 기업 없어도 우리 경제를 우리 스스로 잘 가꾸고 기획하고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우리한테 우리나라 국민 영향상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세게 삼성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유병자들이나 삼성 권력자들을 향해게 더 자신있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초적인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오셨잖아요. 네. 인권운동 사랑방, 물론 인권운동 사랑방, 인권단체에서 일해야 인권감수성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같이 제기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유익하고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짧게 인권운동 사랑방 얘기도 하고 이어말하기를 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희는 이렇게 지금 활동가들이 한 7명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로 한 21년째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쭉 인권운동이 어떻게 걸어왔나를 쭉 고민하면서 20주년을 쭉 거치면서 스스로 워크숍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사랑하는 어떤 인권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문구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변혁하고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믿고 주체가 되어서 싸워나갈 수 있는 힘들을 함께 키우는 그런 운동을 해보자. 이런 이제 구호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행동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쟁의 조직과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여기저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안산에 가서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많은 농사장이 있잖아요. 그 농성장에 가서 우리 이렇게 조직해보자, 우리 이렇게 싸워보자 이런 것들의 어떤 목소리 되는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기업 투쟁하는 데서도 가끔 가보니까 인권운동 사람은 명숙님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노동조합에서 초반에 활동을 했었는데 반올림 활동하기 전에 그 2000년대 초반이면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싸우는 분들이 많이 만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한 10년 좀 지나고 지금 보면 이 노동법 문제에 대해서 인권활동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까 얘기한 듯이 말하고 조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같이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감수성 있게 표현을 하거나 혹은 안전 문제도 되게 그런 게 있거든요. 안전 문제도 좀 더 감수성 있게 접근하면 훨씬 더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이어말하기에 또 이렇게 궂은 날씨에 또 불구하고 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끝으로 한마디 더 아쉬운 점 있다면 한마디 하고 마칠까요? 네, 없습니다. 아까 충분히 많이 하고 제가 오늘 사회를 되게 두서없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최윤아 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국가폭력에 맞선 그런 투쟁 또 계속해서 앞으로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며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 269일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게 얘기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얘기한 건 아닌데, 나도 이게 빗소리 때문에 정신이, 괜찮으다. 이거 빗소리 진짜 짱이네.